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그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봤어요. 샤넬 매장 이젠 20분이면 들어갑니다. 네,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한풀 꺾인 명품 열기. 그게 꺾인 거라고? 예전에는 알잖아요. 막 문 열기 전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오픈런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20분이면 양호한 거군요. 뭐 소장님 명품 있습니까? 전혀. 전혀. 왜요? 역시나 예상대로. 아니, 없을 걸 알고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없으니까 놀랍지가 않네요. 명품 많으세요? 저는 없지. 내가 명품인데 뭐. 진짜 할 말을 잃었다. 미안합니다. 할 말을 잃었어. 시계 하나 있어요. 결혼할 때 요거 하나 주고 받았어요. 비싼 거예요? 네. 나중에 우리 같이 술 마시게 되면 조심해요. 이거 털어가게? 선물은 안 좋네. 자, 샤넬, 에르메스, 까르띠에, 뭐 불가리 이런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겐 인간 명품이 있습니다. 20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네. 바로 오십니다. 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간 명품. 좋다. 소개 마음에 들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특징 처음에 왕창 띄워놓고 깝니다. 예, 까먹어요. 계속 깝니다. 투자하고 초창기 때 오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없었다면서요? 네. 처음에 진짜 제가 5회차 안 됐을 때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작가님하고 알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분위기 좋게 뭐 재밌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 두 분이 또 한 번 뵈가지고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금 분위기가 더 좋죠? 네. 형식적인 멘트네. 근데 무엇보다 그때쯤 나오셨을 때면 아마 장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을 네, 텐데. 맞아요. 맞습니다. 뭐 요즘이 좋은 건 아닌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시장이 그래도 2,500선대를 가는 듯 했지만 불안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한때는 시장이 굉장히 베어리시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시장에 대한 뷰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은 여기가 끝이고 이제 더 떨어진다 라는 굉장히 엇갈리는 뷰인데 저는 좀 베어리시하게 좀 조심하자. 근데 최대 하도는 그거죠. 파월 연준 의장. 뭐 이따가도 뭐 얘기는 하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시장 뷰가 자꾸 바뀌냐 그러면 변명으로 파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파월 연준 의장도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올 2022년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 작년에 잭슨홀 미팅 때는 우편으로 안 올라간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셨었는데 4%까지 내년에 올라갈 거라고 맞아요. 그 양반도 세계 연준 의장이면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전 세계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많은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뷰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뷰를 계속적으로 맞춰가고 있는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경민 팀장이 그렇게 얘기했구나라고 끝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추적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대응을 해나가자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요즘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제외하고 증권가의 요즘 최대 화두는 뭐예요?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들끼리? 애널리스트들끼리요? 애널리스트들끼리는 최대 하더라기보다는 최근 신조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예요? 뭐 태조 이방원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가서 헷갈리겠어. 태조 태조 이방원이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슈는 더 이상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맞아요. 또 하나는 너무나도 이런 신조어들이 나오고 그런 업종들을 한번 몇 면을 보면은 시장을 이끌어가기에는 되게 덩치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중소형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에 서기는 좀 어려운 아직까지는 그런 업종들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거고 이쪽으로 수급이 막 집중되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저도 요즘 세미나 다니면은 사도 되냐 하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조심하자. 너무나 많이 올라왔고 지수 대비도 많이 올라왔고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랑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화두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실적으로 언제 들어올지 언제 반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너무 많이 올랐다 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수익을 본 게 있다면 맞습니다. 정리를 하고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절이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네. 사실은 기존에 이미 손해를 봐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네. 더 하락해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자르는 게 맞다, 아니면 아예 지금까지 기왕 갖고 온 거 그건 가져가고 이익 난 것만 확실하게 확정 짓고 갑시다. 근데 그게 뭐 섹터가 뭔지를 봐야 그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투자 성향인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나는 여기서 10% 20% 손실을 더 보더라도 난 끌고 갈 거야. 그냥 HTS, MTS 꺼놓고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복구를 하고 싶다, 네. 아니면은 나는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손절했다가 좀 더 좋은 종목을 좀 더 싸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무조건 동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고 있는 거 나도 보면은 네. 많진 않지만 어쨌든 좀 그래도 언젠간 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들고 있는 거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대기업이나 이제 실적적으로 그건 그냥 저도 묻어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신조어로 뜨고 있는 거 이건 사실 묻어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얘네들은 뭐 이익을 냈으면 한 번씩은 예. 조정을 하고 네.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시장 뉴스 썰 브리핑, 아까도 이제 뭐 파월 의장 이야기했지만 그런 네. 거 이제 뉴스나 썰로 나온 것들 저희가 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한 브리핑 할 텐데 뭐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맞다 생각되시면 네. 조사 잘했어 라고 네. 해주시면 되고, 틀리면 틀렸어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브리핑 해봐 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브리핑 해봐. 자, 가시죠. 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강력한 매파적인 의지를 내비치자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성장주 비중을 줄이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틀렸어. 어디가 틀려 먹은 거죠? 이게 완벽하게 틀렸다고는 하기는 어려운데 펀드 매니저들한테 맞아요.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네. 포트폴리오 주식 비중을 90% 이상 네.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맞아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예. 10% 20% 빠지는데, 이들 경기 방어주는 5% 10% 빠질 거니까 네. 너희 펀드를 잘 지켜줄 거야 라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얘네들이 수익을 줄 거냐는 거죠. 절대적으로.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료에는 배당주, 경기 방어주, 뭐 통신이나 음식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절대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뷰를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덜 빠진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이미지. 네.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얘네 혼자 수익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틀렸고 네.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펀드 매니저들은 어차피 너희들이 무조건 들고 있는 돈으로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그쵸. 그 중에서 덜 떨어질 걸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그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PCR 검사 폐지설에 저비용 항공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여행 같은 리오프닝주도 회복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잘했구만. 그래요.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저비용 항공주가 저는 좀 포인트가 맞는 것 같아요. LCC 뭐 네, 그렇죠. 얘기하는 거. 왜냐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값 없는지 아세요? 한 300 아니에요? 얼마예요? 더 비싸요. 더 비싸요 지금? 네, 300 몇십만 원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갔던 것보다 2배 이상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도 여행 한번 가볼까 했다가 뜨악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 가기에는 너무 덥고 애기가 힘들까봐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 갔다 왔는데, 지금 여행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동남아를 많이 가세요. 그래서 저비용 항공주 같은 경우에서도 동남아 쪽까지 항공 노선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 보면은 유가가 좀 많이 오르고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여행 시즌이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여행 수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저비용 항공주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괌 갔다 왔거든요. 진짜요? LCC 타고서 휴가 때. 근데 가득 차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뭐 겨울에 한 번 더 갈래? 그렇죠. 갔다 온 사람들은 안 가신 분들은 이거 가도 될까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귀찮았던 건 아까 말씀 PCR. 드린 대로 PCR 네. 검사요. 48시간 전에 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거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3일부터 폐지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안 갈 이유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3차까지 이제 맞으면 그것만 맞으면 되는 되거든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만약에 열리게 되면 그쵸. 아마 LCC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지금 가장 우리가 흔하게 편하게 네. 갈 수 네, 있었던 네, 네. 일본이 지금 막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일본도 거의 지금 좀 풀리는 네, 분위기여서 풀리는 분위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 가격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못 가는데 비싸. 그쵸. 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예전 가격이 지워져 버렸어. 맞아. 네, 그게 워낙,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네. 그쵸. 지워져더라도 대한항공 같은 이런 건 이만큼 비싸고, 네. 그거에 비해서 LCC는 이거에 비하면 싸네. 그쵸. 이런 느낌이라. 네. 그 이제 가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모아서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유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유럽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에 투자할 만하다고 JP모건은 이 조언을 했고요. 시티그룹은 반도체 가격이 연내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조사 잘했구만. 어. 지금 딱 뷰가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 누구는 떨어진다,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안 좋다. 여기 누구는 오신 좋다. 분들도 그래요. 다 네. 그래요. 근데 저는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갑론을박이 있다고 본다면 예. 경기에 따라서 좀 봐야 된다. 일단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유럽 경기도 굉장히 꺼지고 있고 예. 지금 미국 GDP 성장 전망을 보면 올해 4분기가 전년 대비 0.1이거든요. 삐끗하면 마이너스 성장 갈 수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경기 상황도. 그런데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2023년 또는 2022년 또는 2023년 상반기 이때 언제쯤인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또는 실망감이잖아요. 네. 멀지 않았어요. 벌지는 않았는데 과연 이러는 그러면 저는 확인하고 대응하자 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가 좀 반등했다 또 밀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기본적인 저희 컨셉은 올해 말 내년 초 안 좋을 수 있다. 경기 상황도 그렇고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근데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들 그런 바닥점 잡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반도체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 저 같은 주식 어떤 초보들은 사실은 그거 턴어라운드에서 언제 올라가나 그 시점 잡기 힘들거든요. 그쵸. 이제 뭐 시장에서 난리 피면 이미 또 늦은 거라 그냥 네. 차라리 이럴 때 어차피 저는 반도체는 언젠가는 갈 거라는 좀 믿음이 있거든요. 그냥 이럴 때 떨어지면 조금씩 네. 사두는 거 어때요? 저는 그거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그러니까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 비중이 적어서 현금 비중이 좀 있어서 나 이제 새롭게 또는 요만큼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반등이 이만큼 나왔다가 좀 꺾였는데 여기서 뛰어들기보다는 코스피가 좀 내려앉을 때마다 뭐 분할 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일단 여기서 3% 빠지면 내가 가진 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3% 빠지면 10%, 15%, 20% 점점 떨어질 때마다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의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 레벨을 가면은 나는 충분히 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하시고서 내비두면은 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분할 매수가 네. 자칫하면 생각하지 않은 규모까지 투자금이 계속 소위 말해서 조금씩 사다 보니까 야 내가 원래는 처음에는 100이란 만큼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다 보니 1000이 됐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고 네, 나 미리. 100만 들어갈 거야. 네. 그리고 시장을 가장 좋게 보는 사람과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는 사람에 대한 뷰를 가지고 가격대를 대강 러프하게 선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와서 다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가격대까지 가기 전에 시장은 주가는 움직일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분할 매수 하시는데 내 전체 매수할 규모 거기에 대해서 얼마씩 분할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건 무한정 물타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제한 물타기가 돼요. 월급 받고 계속 물타기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계획적으로 하시면은 생활이나 내 여유 자금에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오묘해요. 약간 오묘하죠. 빠지면 더 넣었어야 되는데 올라갈 때 그 생각 올라가도 또 더 넣었어야 되는데
뭐 계속 그 생각이니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니까 네. 계획 세워서 나를 맞습니다. 딱 이렇게 절제하는 그 능력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 자,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대한 우리 정부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을 긴급 방문했고 현대차에서도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지금 요즘에 이 IRA 때문에 아주 난리인 네. 것 인플레이션 같아요. 감축법. 예. 조사 잘했구만. 아, 그래요. 예, 예. 일단은 이 법안을 대통령 서명까지 한 거를 되돌리겠다, 수정하겠다, 그건 거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업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긴 했는데 저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빠진 건 정말 아쉽죠. 좀 맞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이거 핀셋으로 뽑아낸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만 타이밍이 나쁘진 않다. 그래요? 그럼 어떤 의미죠? 단기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으면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거 아닌가요? 요렇게.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경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 내 생활이 힘든데 보조금 준다고 전기차를 사시겠어요? 택도 없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미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쵸. 그걸 네.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전기차를 마구잡이로 살까? 아.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2023년 하반기, 2024년 되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법안 때문에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시점, 거기서 생산하는 시점을 좀 빨리 당기고 있어요. 24년 내로 한다고 하겠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게 턴어라운드에서 보조금 수혜와 경기 턴어라운드, 소득 개선과 맞물리는 시점에 잘하면 한국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조금씩 그 계획이나 속도를 좀 빨리 한다면 경기와 맞물려서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도 테슬라한테만 주는 그 뭐 세제 혜택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어제 평생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내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그렇죠. 같은. 사실 보조금이라는 게 그 살 때 그냥 단순히 가격 싸게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보다는 전기차의 보급 네. 확대를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전기차가 보급되면 네. 보조금 끝내겠죠. 네. 끝내게 될 텐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만 안 끝났으면 참 좋은 거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막 사람들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는 미국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때 탄력이 붙을 거 아니에요. 판매. 근데 여기에 수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건 되게 아픈 거죠. 근데 저는 이 탄력을 받으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2023년 상반기 또는 좀 길게 되면 하반기까지 사람들이 여윳돈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산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네. 경기가 안 좋으면 미국은 안 그래도 이제 석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싼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 국민들이 전기차로 네. 갈아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안 그래도 적은데 네.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그걸 갈아탄다? 그쵸. 저는 그 말씀 굉장히 동의가 되네요. 예, 예. 좀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경기가 뭐 내년 상반기 네. 혹은 뭐 내년 뭐 하반기까지도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잖아요. 네. 그 시점은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하루 앞을 못 내다보는데 네. 사실 상반기 정도에는 경기가 좋아질까?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 네. 정도에는 저는 뭐 때문에 좋아질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게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내년 이맘때쯤이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거가 뭐예요? 뭐 일단은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기가 예, 예.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경기가 언제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냐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 7월이 정점이에요. 작년 7월. 네. 오래됐네. 1년 됐네요? 예. 와. 1년 됐어요. 1년. 예. 1년 지나고 있어요. 어느새. 오.
자, 그러면은 과거 경기 사이클을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평균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반왔다 네, 그러면. 반왔다. 예. 그러면은 내년 7월 전후로 보면 바닥을 통과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러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은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다 보니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고통 감내하라 그랬잖아요. 네, 고통을 감내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이젠 연준이 고통 감내했으니까 자 이제 다 같이 죽읍시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고통을 감내한 만큼 물가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우리는 다음 스텝은 경기 부양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점이 저는 내년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2분기 중에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2020 최근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는 굉장히 안 좋겠죠. 네. 자,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를 바라볼 때는 이 올해 하반기 때 경기가 막 둔화됐던 그림들이 기저효과로 들어올 거고, 2023년 상반기 때 거의 경기 침체네 아니네 하는 정도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림은 2024년 상반기에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경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경기가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막 경기가 막 폭발적으로 좋아질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는데, 지금보다는 좀 나은 환경, 그리고 저점을 통과하면서 올라간 우상향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들어보면 그러네. 지금보다 더 나빠져도 더 나빠질 게 뭐 더 있나? 근데 지금 워낙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뭐 연쇄적으로 이제 뭐 경제가 축축축 하던 게 지금 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쵸. 움직이니까 저는 사이클이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짧아지곤 있어요. 짧아지곤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가장 먼저 힘들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뭐 수차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중국이 먼저 바닥을 잡아가는 듯한데 쉽게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럽이 더 망가지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서로 국가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좀 회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좀 여유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내년은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만큼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은 우호적으로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그럼 왜 지금 매파적이야?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시장이 너무 기대를 했어요. 내년에 금리 인하할 거야.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있어요. 내년이면 야 이 고통 지금은 끝날 걸.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러면은 물가가 제대로 안 잡혀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들어왔냐면 7월 말만 하더라도 7월 FMC 끝나고 7월 FMC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되게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면은 12월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레벨은 평균적으로 3.3.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는 3.4인데 그보다 못할 거야. 내년은 금리 인상 없고 3번 이상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는 게 7월 말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 한 달 전인데 이렇게 되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잠깐만, 우리 금리 인상을 75% 분명히 했는데 효과가 없잖아. 이러면서 지금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모아서 보면 가장 비둘기파적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굉장히 매파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를 감내해서라도 물가 빨리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문이 있으면 전체가 있으면은 그 중에 비둘기파적인 것만 골라서 빼버리고 매파적인 것만 말할 정도로 8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분량도 굉장히 확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이거 연준 위원들이 검토한 거 아니냐, 비둘기파적인 들어간 문구 다 뺀 거 아니냐 일부러. 그럴 정도로 매파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연준 위원들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를 빨리 누그러뜨려야지 물가를 잡을 수 있다. 빨리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물가가 빨리 떨어져야지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거든요. 물가는 이렇게 높은데 경기가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경기 침체는 가는데 물가가 너무 높다. 그럼 이거 방법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방법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물가를 빨리 끌어내리고 경기가 침체 간다 하더라도 물가가 낮춰놓은 상황에서 바라보면 통화정책적으로는 운용 의묘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은 연준은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 레벨이 낮아지고 경기가 어느 정도 굉장히 나쁘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땐 또 연준은 좀 스탠스를 바꾸면서 경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말하는 거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 지들이 기대감 준 것도 약간 수습해야 되니까 흘린 물 지금 닦으려고 또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 내심 또 시장에서는 그래 말은 진짜 세게 욕만 안 하지 세게 그죠. 하는데 저거보다는 좀 나을 거야. 또 네.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그거만 그렇죠. 찍어 눌러서 어렵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여기서 간을 보겠습니다. 원고, 네. 투고, 쓰리고, 투자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하는데 이제 이분께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빗대서 그쵸.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쏙쏙 네. 뽑아먹어 보겠습니다. 현운의 편이죠. 예. 네, 이거 재밌어요. 네, 자, 재밌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하반기, 이제 뭐 하반기라고 한다면은 3분의 1 정도만 남았네요.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2022년 주식시장을 예측하건대 딱 어울리는 편의점 용품은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속이 뻥 뚫릴 거야, 사이다. 2번,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한 마음에 피우는 담배. 3번, 너무 추울 거다, 아이스크림. 4번, 아예 주식 편의점은 거들떠보지도 마. 아까 1부에서 약간 힌트 주신 것 같은데. 네, 뭐예요? 난 2번 같은데. 4번. 4번. 아예. 오. 아예. 네. 개인들한테 하시는 네, 개인 말씀이죠? 투자자분들한테. 네, 왜냐면은 일단은 아까 계속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경기 상황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데 긴축,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좋을까요? 좋을 게 없죠. 여기서 네. 혹시나 좋을 만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리 말고 네. 뭐가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전쟁 끝나는 전쟁 거? 끝나는 거? 중국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 뭐예요? 네. 근데 지금 뭐가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천연가스 좀 유럽에 잘 공급되는 거? 그럼 근데 자, 물가가 좋아지려나? 천연가스 공급을 왜 막았을까요? 왜 전쟁을 해서? 아니에요. 아. 러시아 제재가 있어서 러시아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막은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제재가 풀려야 돼요. 그러면은 전쟁 끝났어. 그러면 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지내자. 못해요. 전쟁이 끝나는 건 일단 1차적인 가장 필요한 그냥 그쵸. 전제 조건이고. 기본 전제 조건이고 아. 이제 명분을 쌓아서 제재를 풀고 네. 뭐 러시아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지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반짝 올라갈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인 문제들이 풀리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시진핑 3년을 앞두고 전후로 해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반짝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막 못 치고 가잖아요. 이게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가 계속 다운턴이었어요, 중국이. 그러다가 툭 떨어졌던 게 막 돈 쏟아부어서 팍 올라왔는데 이게 갑자기 추세 반전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반짝했다가 다시 밑으로 갔다가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갈 텐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도 저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시장이 자칫하면 2300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해야지 시장이 좋아지냐.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자, 긴축이 지속되는데 시장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이겨낼 만큼의 성장이나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좀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주식시장에서 좀 피해 있자. 오히려 채권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 최근 달러는 좀 많이 올랐는데 채권은 금리가 고점이거든요. 고점권에 있어서 좀 채권을 사시면 좀 수익이 나시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는 가정하에 추천하고 싶은 편의점 용품은 1번 정해진 시간을 꼭 기다리세요, 냉동식품. 2번 단물 빠졌다 생각하면 뱉어요, 껌. 3번 너무 짜네요, 물을 타세요, 컵라면. 2번. 예, 아까 말씀드린 안 좋으니까. 예. 일단은 장기적으로 물려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잠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자. 일단 난 모르겠다, 그냥 HTS, MTS 다 꺼놓고 난 기다릴 수 있어, 그 시간에 뭐 주식이나 뭐 다른 공부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로 꺼놓고 기다리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년, 후년, 2023년, 24년에는. 그런데 그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계속적으로 리밸런싱, 좀 올라온 애들은 그나마 좀 정리를 하시고 좀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셨다가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좀 많이 밀렸을 때 다시 사신다든지 아니면은 무한정 물타기라기보다는 좀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놓으셨다가 네네. 진짜 바닥권에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에 들어가신다든지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접근할 때는 조금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안 좋은 시기니까 네. 조금이라도 단물이 나오면 네네, 그거 그렇죠. 빨아먹고 네. 근데 신기하게 요즘은 주변에서 주식 얘기하는 친구가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없죠. 맞아요. 이런 바닥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도 주식 얘기 안 하더라고. 주식 코인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네, 진짜 맞아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 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투자고 채널은 보셔야 됩니다. 이 미리 반화해 또 나중에 맞아. 네, 올라갈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뉴스에 뭐 잘 된다 잘 된다. 네. 야 이제 또 다시 해야 되나 봐. 내년 이맘때쯤 저희가 영상 찍었는데 야 그때 사셨어야 됩니다. 뭐 2,400이 왔었어요. 막 또 늦어 또 늦어. 또 늦어. 계속 여러분들 쫓아가야 되는 또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노는 걸 좋아하긴 하죠. 네. 술자리 분위기. 네, 분위기 좋아요. 어쨌든 뭐 술자리 분위기를 내려면 술이 있어야 되는 그쵸. 거니까. 네, 자, 술로 예문을 4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상승세가 보이는 뭐 섹터나 종목 예문 4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은근히 취기가 오르는 막걸리. 두 번째, 맥주 거품 사르륵 맥주. 세 번째, 거품. 네. 처음엔 쓰지만 뒷맛은 살짝 달달한 소주. 네 번째, 음미하면서 즐기게 될 와인. 자 이렇게 보기를 주워 놓고 네. 이제 우리가 섹터를 하나씩 네. 물어보는 자. 거. 예. 첫 번째, 자동차주는 네. 이 4가지 술 중에 어떤 술에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계를 좀 길게 하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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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좀 지금 쓰지만 네. 지금은 좀 반등을 했다가 좀 흔들리고 있고 그렇고 네.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구간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네네. 이제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은 좀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막 전저점을 깨고 막 10% 20%막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 예. 그렇지만 전저점 부분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주에 접근한다면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전저점 부근에서는 조금씩 사두었다가 네, 더 밀릴 때마다 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자동차주라는 거 이제 뭐 현기차 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다른 것들도 부품주까지도 최근 들어서 네. 부품주도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단기적으로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좀 전저점 부분부터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자라는 그래서 말씀.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동차주는 그래도 전망을 좀 밝게 보시는 편이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자, 두 번째 질문. 바이오주. 아유주요. 바이오주는 안 좋을 것 같은데. 2번. 2번 네, 이거 봐. 맥주주 네, 이럴 줄 거품이 알았어. 사르르 이 바이오주도 근데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꼬집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몇몇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대로. 근데 네네.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밸류에이션 너무 비싼데 금리는 높고 예. 실적은 모멘텀이 이걸 뒷받침해 줄 정도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를 추천드리진 않는데 네. 잘 아시는 분이라면 제약 업종이나 큰 바이오 업종 중에서 실적을 어느 정도 담보해주는 옛날처럼 바이오다라고 해서 막 뛰어드는 장은 절대 아니고 지금은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전반적으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고 쉬운 장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어렵잖아. 네, 종목 골라내는 게. 섹터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환경에서 종목 선택을 잘하자라는 말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저는. 확률이 너무 떨어져. 하지 맙시다. 네, 저도 그렇게 근데 약간 경제 생각하고 좋을 때는 내 건강 챙기고 몸 생각하는데 지금 뭐 그럴 때 아닌 것 그치? 같아. 뭐 미래를 생각하고 치매도 생각하고 뭐 건강도 생각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요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건설주는 어떻습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하다. 어. 4가지 중에 건설. 이거는 또 제 개인적인 뷰로 말씀을 드리면 예. 2번 같아요. 이번도 더 이상 더 빠질 게 있어요? 건설이? 전반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리스크한 부분들이 있고 네.
저희 부동산 업황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 자기가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심리가 이렇게 안 좋을 줄이야. 뭔 대책이 나와도 뭐야 이때 한다고? 왜 빨리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환호하고 바로바로 시장에 반영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책이 아무리 나와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시점에 대한 문제, 진짜 될까에 대한 검증, 언제 될지, 실효성 있는지 계속 검증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어서 좀 조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건설도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집값이 빠지냐 아니냐라는 의견도 되게 분분하고 시장의 심리 자체가 노출되어 있고 불안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주도 맥주 같을 수 있다. 자, 이 다음 원자재. 원자재. 나는 이 원자재 보면 약간 학교에서 그 말썽꾸러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녀석이 제일 가벼운 사람 같아. 올랐다 내렸다. 천방지축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 원자재주는 4가지 술 중에 뭐라고 보십니까? 많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원자재도 2번. 원자재 2번. 왜냐면은 주로 맥주 안 좋아하시죠? 개인적으로 맥주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맥주 배부르고 소주 먹다가 2차로 맥주 먹으면 훅 가고 그러긴 하는데 원자재주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최근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투입되는 원가가 떨어졌을까는 또 아닌 것 같아요. PPI라 그러죠. 생산자 물가가 미국도 뭐 유럽은 대폭등을 하고 있고 전기료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생산자 물가가 꺾이진 않고 있어요. 살짝 꺾이는 정도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투입되는 원가에 대한 부담은 남아 있는데 판매해야 되는 제품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은 커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실제로 화학하고 철강은 꺾였어요. 이미 이익 전망이 다 꺾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좋다라고 했던 업종들이. 그러면 왜 원자재가 떨어지면 제품 가격은 하락하려고 걱정을 하는데 왜 투입되는 원가는 안 떨어지냐?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투입되는 원재료를 재고를 빵으로 해놓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쟁여놔야 되죠. 비싸게 쟁여놨던 게 있고. 그리고 판매해야 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게 살려고 하고 사람들이 계약 체결을 세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안 사고. 그런 이중고를 겪는 시간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리고 또 최근 인플레이션 억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은 달러는 강해지고 그럼 원자재 상황은 별로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서 원자재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자재는 언제 봐도 조심해야 될 놈이야. 그렇죠. 자, 마지막을 주시죠. 자, 엔터주. 이거는 4번. 4번. 와이하면서 즐기게 될 거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컴백한다, 누가 군대 간다 이런 이슈로 너무 출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류 열풍이라는 거, 한국 그룹들의 인기, BTS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의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저도 얼핏 듣긴 했는데 한 해 한국 그룹들이 전 세계 판매량이 1000만 장이래요. 앨범 판매. 얼마 전만 해도 그거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몇십만 장 팔았다면 엄청나게 팔렸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들은 좀 길게 좀 보면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와인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다만 왔다 갔다 등락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을 런칭하고 그런 것보다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 또는 컨텐츠 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 가치 접목을 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막 변동성이 클 수 있어도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아까 PCR 얘기도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풀리면 이제 해외 공연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실제 공연은 못 하죠. 그런데 메리트가 있는 엔터를 사시면 좀 실적의 측면에서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화 강국이 되면 최소한 한 10에서 20년은 가긴 가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이제 해먹기 시작했잖아. 해먹는 그러니까. 표현 좀 그렇게 한데 내가 해먹은 건 없어.
이제 끌고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엔터주에도 한번 관심을 대신에 이제 와인처럼 음미하면서 천천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넣어놓지 않은 섹터 중에 혹시 좀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재밌게 보는 거요? 예, 예. 뭐 오른다든지 내린다든지. 재밌게 보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너무 안 않아서. 좋아. 예. 근데 저는 2차 전지도 자동차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지만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네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경기 상황이라든지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동차도 잘 안 팔릴 거니까 전기차도 안 팔릴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 때문에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들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관건은 또 이제 유럽 쪽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지 여부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유럽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좀 좋아지는 그림. 근데 유럽, 미국, 일본 최근 들어서 일본하고도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그런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에 일본하고는 하나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기업들의 일본에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관심 있게 바라보자. 좋을 거는 없어. 뭐 이게 좋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중에서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잘 걸러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은 뭐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좀 잘 지켜보면서 또 예측들 나오는 거 좀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다음에 내가 뭐에 투자할지를 좀 미리 골라두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시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요 가격이면은 나는 충분히 살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요 정도의 좀 가격선에서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후회되는 종목이나 그런 업종들이 있으시면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려고 하다 이경민 팀장님이 지금 안 좋대 그래놓고 나중에 야 너 때문에 안 샀잖아 또 책임져 막 이러시는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종목을 우리가 딱딱 찍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심지어 엄마도 아닌데. 뭐 서울대 가는 공부 방법 알려준다고 다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만의 노하우 쌓으셔야 되고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 종합해가지고 나랑 가장 잘 맞는 투자가 뭔지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많이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앞으로보다는 우리 이경민 팀장에 대한 칭찬 위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주식시장. 그래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점을 좀 물어보고 답을 듣겠습니다. 전문가분이 이제 뭐 둘 중 하나, 셋 중 하나 찍어주시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경제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어제 한 얘기를 야 어제는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네가 와서 딴소리해? 딴소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딴소리를 뭘 하느냐를 잘 들어둬야 되는데 어제 그거 하나 딱 들은 거 가지고 야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러고 가면 안 되시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들 괴롭히지 말고 파월 의장한테 이메일 먼저 보내고 또 걔가 계속 말 바꾸잖아. 보고 있나 파월.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서울 정도로 오름세입니다. 맨날 이제 환율 얘기 나오는데 이럴 때 관심을 가질 주식은 이거 좋다. 수출 관련주다. 아니다. 리오프닝 주다. 아니다. 일단은 올스톱이다. 일단 올스톱. 오늘 상당히 방어적이신데. 오늘 다 브레이크. 일관되게. 그 수출 관련주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진짜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너무 많이 받죠. 그래요? 좋은 질문이다. 왜냐면은 저희 회사 내부 회의에서도 매번 질문을 해요. 환율 오르면은 수출주 좋지 않냐. 근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는 코스피가 한 2,500, 3,000 갔어야 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한 5천 갔어야 되지 않나. 환율이 그렇게 올랐는데 또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환율이 올라서 수출 경쟁력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고 전 세계적인 흐름들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로화 약하고 엔화 약하고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수출주가 좋은 건 절대 아니다. 두 번째는 진짜 수출주가 좋아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환율이 쫙 올랐다가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경기가 회복될 때거든요. 그러면은 높아진 환율로 인해서
환율 효과는 들어오는데 네네네. 경기가까지 들어오면서 P와 Q 효과가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국은 위기를 겪은 뒤에 반등할 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늘 네. 위기가 끝날 때쯤에는 환율이 이제 완만하게 꺾이고, 꺾이면서 경기는 좋아지니까 수출도 늘어나고 네. 그때 진짜 폭발적으로 그 좋아지는 예전에 거죠. 2008년 글로벌 그쵸. 금융위기 때 갑자기 그러네. 쭉 올라가고 2020년 3월 달에도 네. 막 정신없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그렇지 위기 때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출주가 좋은 건 절대 아니다. 환율 효과보다 전반적인 경기 환경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매출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다음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렇죠. 환율 떨어지고 네. 경기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때는 진짜 일부에서도 말씀해주신 반도체 경기도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자동차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전반적인 수출이나 그런 환경들이 좋아지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아, 나도 자동차를 바꾸는 게 아니었어. 그 할부금을 자동차 주식을 샀으면 몇 년 후에 그 자동차 값 나오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네. 힘들어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죠. 네. 자, 녹화 기점으로 환율 상승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을 함께 매수하는 게 좋다. 뭔 소리냐. 반대로 하는 게 좋다. 여기도 브레이크입니까? 일단은 함께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은 맞아요. 예. 저도 이 질문도 많이 받아요. 네. 왜냐면 지금 원달러율이 1340원, 1350원 하는데 외국인이 좀처럼 팔질 않거든요. 그 전까지 1320원, 30원 갈 때도 외국인은 8주 연속 샀어요. 약 한 7조 가까이 샀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더 이제는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랐죠. 네. 원엔은, 원 유로는, 원 위안은 달러만 오른 거고. 달러만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통화랑 비교해보면 워낙 강세예요. 그래요? 생각은 못했어.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네. 그렇지. 엔화가 워낙 약세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성격이 시장을 쭉쭉 이제 좋아.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떻게 매매하냐면 주간 단위, 2주 단위로 샀다 팔았다만 하고 있어요. 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샀다 팔았다밖에 못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LG에너지 솔루션 그 수급 이슈 때문에 들어온 자금들도 꽤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착시 효과도 조금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 대한 베팅보다는 업종, 순환매, 트레이딩만 하고 있어서 함께 매수하는 건 맞지만 따라가기는 되게 어렵다. 함께 매수하고 함께 매도해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기는 너무 어렵다.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외국인 투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7월 전반부에 샀던 업종 7월 후반부에 팔고 7월 후반부에 샀던 업종 8월 후반부 완전히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따라잡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베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물 매매에 있어서 플레이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증시가 좀 반등을 할 때를 보면은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같이 들어왔는데 선물 매수는 멈춰 있고 현물 매수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9월 8일 날 쿼드러플 리칭 데이라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는데 그럴 때 뭔가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러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때 선물 포지션이 좀 변하면은 그쪽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때 매도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뷰가 좀 바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환율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중에 괜찮더라.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보다가 일본에서 40년 동안 같은 가격에 팔리는 국민 과자가 있어요. 저도 언제 들은 것 같아요. 그 10엔짜리 그거 14엔 됐다고 막 난리가. 뭐 100원에서 130원 됐다고 막 울고 불겁니다 지금. 오를만도 하지. 몇십 년 동안 오르지 않은 게 이제야 오르는구나 할만할 텐데 얘네들은 뭐 임금도 대신에 안 올라가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실적 저조 전망 기업의 공매도가 몰렸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공매도 비중이 높았다가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섹터도 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없어. 어떤 게 맞나요?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 공매도 비중이 높았다가 낮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섹터가 있다라기보다는 공매도 비중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실적에 대한 전망이 다시금 높아지거나 좋아지면서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면
좋아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공매도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인과관계는 네, 그 인과관계는 좀 다르다. 공매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적이냐 아니냐 그냥 하루의 이슈냐 라는 것들을 본다면 하루의 이슈짜리라면 분위기가 바뀐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매도가 좀 줄었다가 더 많이 늘 수도 있고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수급 변화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변수지 이게 절대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저도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공매도가 많아서 주가가 하락하고 공매도가 줄어서 주가가 오르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남의 그쵸. 눈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종목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종목은 누군가 빌려간 종목들이 있어요. 네, 떠요. 네, 맞아요. MTS에 보면 예를 들어 가나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어느 날 보면 이 가나다가 두 개가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MTS 들어가면 삼성전자 있으면 그냥 삼성전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 있고 이랬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자 대여가 있어요. 대여. 내 주식을 누군가 빌려간 거예요. 그게 기록이 돼요. 그 말인즉슨 뭐냐? 누군가 빌려가서 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공매도 하고 있다. 네, 공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걸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거 이자 조금 받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내 주식을 가져가서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갚으려고 하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 대여가 사라지고 나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좀 두 번을 겪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군요. 내 주식을 빌려가면 이거 많이 올랐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니까 굳이 거기에 거슬러가지고 아니야 나는 얘를 사랑해 이 종목 이악 물고 있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잃어가면서 꼬라박으면서 지금 알려주는 정보였죠. 슬프다 진짜. 자 다음 질문. 국내 2차 전지 중국산 소재 비중 80에서 90%. 이로 인해서 배터리 관련주는 앞으로 전망이 위험하다. 사두면 좋다. 아까 괜찮다고 하셨죠? 사두면 좋다. 일단은 중국산 소재 비중이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에 진출한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뭐 앞으로도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지금 중국산 소재 비중을 줄이라는 게 내일 모레 빵으로만 들어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낮춰서 0으로 가자라는 거고 여기 과정에서 좀 조율할 것도 있고 필수 소재 쪽들이 중국이 꽉 쥐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무조건 옥죄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점차 낮춰가는 과정을 시간을 좀 벌어줘야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현재 코스피 뭐 현재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이 방송이 나갈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봤는데 2,400대. 2,500 터치했다가 또 얼마 전에 2,400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락내락하는 거 2,400이지만 못해도 2,500, 2,600까지는 갈 수 있다. 아니다. 지금 분위기로 힘들다. 2,300 밑으로도 간다. 아니다.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말아라. 지금 분위기로는 힘들다. 지금 분위기로 힘들다. 9월 초 중반에는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 트라이 넘어서려는 한 회복 시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좀 조심해야 될 비중을 좀 많이 줄일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숫자라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쵸. 2,300이냐 2,200이냐 이 숫자가 맞아요. 아니라 2,200으로 바라본다면 앞으로 충분히 더 큰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네. 뭐 반대면 그 반대로 보는 거네 할 텐데 진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어디까지도 밑을 보더라. 진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저가 2,100 깨질 수 있다. 2,100이요? 네,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시장 비중 완전 꺾어서 되게 힘들었고요. 근데 그때 2,600까지 갈 수 있다. 코스피가 3,000에 3,050일 때 2,6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서 2,600, 2,500대에선 사셔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더 빠졌잖아요. 2,300까지 갔을 때 이때 사셨던 분들은 좀 기다리면은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실적. 아까 매크로 환경들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러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금리도 스트레스, 경기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가는 과정에서 실적 전망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첫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환율 효과. 달러 대비 원화는 약했는데 다른 통화 대비 다 강했거든요. 올해 7월 달까지 누적 수출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 한 15%, 16%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중국이 23%, 유럽이 14%, 일본이 한 4에서 5% 정도? 그러면은 미국 대비로는 환율 효과가 좀 들어올 수 있겠는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환율 효과가 더 약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기는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림. 올해 4분기에는 미국이 역성장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수출 금액 자체가 줄어들 것 같아요. 4, 5, 6월 달 평균 수출 금액과 7월, 8월 수출 금액을 보면 이미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금액도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변화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왔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 하락.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클리컬 업종들이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잘 받쳐줬거든요. 실적 측면에선. 근데 원자재 가격은 떨어짐으로써 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은 커지는데 원재료 가격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 엮이는 게 3분기 실적 시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밸류에이션, PER이라는 밸류에이션이 14배였던 게 9배 밑으로 가는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PER은 그대로 멈춰 있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주가 레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더 안 좋아질 게 있나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그거보다 안 좋아질 건 없잖아요. 근데 이익 전망이 더 떨어지면 그거 자체가 더 떨어지는 거는 뭐. 네, 그래서 6월, 7월 달, 8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반등 더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밸류에이션 레벨이 2,300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지지력 테스트하다 올라왔잖아요. 2달 지났거든요. 예. 2,200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 레벨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2,200까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익 전망이 더 떨어지면 이게 더 레벨이 떨어지죠. 그래서 2,100까지도 볼 수 있다. 2,100을 좀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9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9월이 변곡점이다. 네,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엄청나게 세게 말해줬잖아요. 그렇죠. 9월 FMC가 9월 21일 날 확인될 텐데 거기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할까요? 또 한번 기대를 꺾을까요? 저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양치기 소년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점도표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이게 야 그래도 여기 찍어봐. 이것마저도 미래마저도 암울하게. 네. 왜냐면은 지금 파월 연준의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당분간은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을 갖거든요. 저는. 네네. 그걸 꺾어버리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에까지는 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연준 위원들 중에 가장 비둘기파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까지도 지금 물가 잡으려면 빨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 경기 침체를 감수해서라도 물가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기대가 있거든요. 내년 금리 인상의 컨센서스가 뭐냐면 3.8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한 번 이상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가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연준이 찍어놓은 점도표를 보면 올해 평균은 3.4, 내년 3.8이거든요. 이거를 조금씩 높이게 되면 기대감이 좀 많이 약해지겠죠. 아예 그냥 그 기대의 싹을 짓눌러 버리는. 일단은 그거를 잘라놔야지 정책 효과가 먹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월 달에 한 번 실수했고 7월 달에 한 번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월 달에는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은 전혀 안 먹혀요. 네. 7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매파적으로 할 거거든요. 왜냐면 3월 FMC 때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연준 위원들 입을 통해서 50bp,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예. 지금도 7월 FMC 이후에 시장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생각들 때문에 9월 FMC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투자자들의 기대를 막 낮추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9월 FMC, 9월 말 되면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조금 경계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 중순 이후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9월에 주목할 만한 변수. 네네네. 그 외에 또 국내에서 지켜볼 변수 같은 건 혹시 그거는 있을까요? 실적 시즌이죠. 실적. 네, 이제 9월 중순 지나고 그러면은 주요 기업들의 프리뷰가 나올 거예요. 하나둘씩. 그때 어떤 스탠스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7월, 8월, 9월 중순 지나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뷰를 낼 텐데 분위기가 괜찮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4분기 실적도 레벨 다운 될 거고 내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CPI. 8월 CPI가 9월 13일 날 발표되는데 저희 추석 연휴 직후예요. 그럼 9, 10, 11, 12, 13 화요일. 네. 좋게 나오면, 많이 낮게 나오면은 아 다행이다라고 하겠지만 레벨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대두될 거거든요.
파원 연준위원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이 2% 말하고 있는데 지금 8%입니다. 예. 여기서 더 떨어져도 8%일 거예요. 야, 그럼 2% 언제 가니? 라는 생각을 하는 시점부터는 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레벨이 지금 전망치가 8.2, 8.3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7자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 다행이다 하면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 사람 웃긴다. 4%만 오른다고 해도 나도 그것 때문에 웃었어. 전 세계 망할 것처럼 하더니 그러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아 다행이다라고 하겠는데 레벨에 대한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뭐지?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정리하자 또는 추석 전에 일정 부분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게 좀 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이 또 중요한 시점이 야, 되겠네요. 이것저것. 예. 저는 이분 네. 옛날에 막 장 좋고 할 때는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나와갖고 다 잘 된다고 옥석을 가리기 힘들었는데 힘든 시장을 분석해 주시는 걸 보니까 아, 굉장한 실력자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저희하고 이제 저희 두 사람과는 진짜 오랜만에 진짜 투자 오랜만에. 모았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너무 분위기 좋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좋은 말씀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아진다면 궁극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그런 상황에서 좀 얻을 것 얻으시면서 잘 대응해 나가신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역전의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걸 잡기 위해서 저도 조금은 베어리시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도 그 저점 역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시장이 안 좋은 게 뭐 팀장님 탓은 좀 탓하지 마요 남자. 차라리 제욕을 하세요. 네. 아무튼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대신투자증권의 우리 투자 전략 팀장님이신 우리 이경민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앞서 이제 뭐 이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도 못 맞추는데 미래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좋아요. 맞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는 알아야죠. 밖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는 거고 햇볕 쨍하면 안 들고 나가는 건데 어제 비 안 온다 그랬어 해가지고 그냥 비 오는데 뛰쳐나가는 건 바보짓입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 비유 좋은데요? 잘했어요. 적어놨다 어디 가서 또 써야지.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또 굉장한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